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제2과목 투자 권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중간에 텀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했는데 회사가 겨울 맞고 그래가지고 시즌이 좀 도래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지금 택배 보내고 하느라고 조금 영상을 좀 찍을 시간이 없었고요. 어쨌든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구독자분들 요청도 있고 해서 최대한 되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펀드법규고요. 10문항이 출제됩니다. 테마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앞에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1과목에 그 1장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편할 거예요. 일단 테마별로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투자의 특징 및 요소. 특징은 간접투자, 집단투자, 실적배당, 투자자 평등, 그리고 고유자산과 펀드자산의 법적 분리가 된다는 거. 자, 집합투자 요소는 2인 이상의 자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 금전 등을 집합 운용할 것.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투자자한테 받지 않을 것. 그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그리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신탁에 관련 회사. 투자신탁 관련 회사는 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회사 이렇게 있는데, 집합투자업자는 말 그대로 투자신탁에 설정, 해지, 운용, 그 다음에 운용 지시, 그다음에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을 하는 거고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 그 신탁업자의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 등에 대한 감시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좀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합투자업자를 감시를 하는 것도 이 신탁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는 소집권자. 일단은 소집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소유수익자. 5% 이상 수치 잘 확인하시고요. 판매회사는 소집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의는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번째,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은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이 됩니다. 자, 보수, 수수료의 인상. 보수와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거는 그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하는 이제 유리한 상황이니까 인하는 그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탁업자, 신탁 계약 기간, 투자 신탁의 종류, 투자 대상 자산, 그다음에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 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환매 금지형으로의 변경, 환매 대금 지급일의 연장. 자세히 보시면은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수익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섯 번째, 투자회사의 기관. 투자회사의 기관은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에서 거꾸로 내는 거 봤어요. 법인이사 2인, 감독이사 1인 이상 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온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그리고 각 이사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의결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자본시장법에서만 정한 사항에 뭐 한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권자인데 신탁업자도 가능하고요. 5% 이상 보유주주도 가능합니다. 의결 범위는 똑같이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회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죠. 이 주식회사 제도를 투자에 적합하게 변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중요한 지문이 있는데 이 중요한 지문만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 그리고 투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음, 그리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고요. 직원 고용 및 상근 임원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투자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이것들이 다 지문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증권신고서. 공모 발행 시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집합투자 증권의 모집, 매출이 불가합니다. 공모 발행 후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효력 발생 기간이 있는데 증권신고서는 15일 경과, 정정신고서는 3일 경과, 뭐 정정신고서가 뭐 7일 경과,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덟 번째, 투자설명서 제도. 증권 공모 시 청약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에 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투자 권유 문서이고요.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는 수령을 동의하고 그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그 서면하고 동일하게 수령 동의를 받고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서면과 동일하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자가 나오는데 전문 투자가는 전문가잖아요. 그 투자 설명서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적죠.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도 면제가 됩니다. 이미 취득한 것을 추가로 또 취득하려는 자도 면제가 되고요. 자, 투자 설명서는 정식 투자 설명서가 있고 예비 투자 설명서가 있고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정식은 증권 신고를 하고 효력 발생이 된 후에 사용을 하고요. 예비 투자 설명서는 신고서는 수리 후에 효력이 발생 전에 그때 예비 투자 설명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 투자 설명서는 신고서 수리 후에 효력 발생 전후에 광고 홍보 시에 사용을 합니다. 아홉 번째, 투자자 구분.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이렇게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일단 그 투자 보호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게 빼놓으시고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각종 공사, 거래소, 협회, 기구 등이 있고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 사이에 자발적인 전문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를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고 싶은 법인 및 개인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은 잔고 100억 이상, 잔고 100억 이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인은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직전 소득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5억 이상인 개인입니다. 열 번째,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 요거는 그냥 그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리하여 계약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대리하여 계약, 그 다음에 재산을 수취, 그 다음에 재위탁, 매매 권한을 또 위탁, 금전대여, 주선, 중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요거는 다 금지 행위입니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지문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째, 불초청 금지. 원칙은 이 불초청 금지가 뭐냐면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는 방문, 전화 등 방법을 이용해서 그 투자 권유를 하면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돼서 금지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는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요청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이게 그 지문으로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요청이 없으면 허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고, 또 하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요청이 없어도 허용된다. 그럼 또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12번째,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금융위원회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금융위원회 아닙니다. 증권 취득 전에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13번째. 자, 여기부터는 13번째 테마부터는 앞에서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중복되는 거고, 이제 증권 집합투자기구라고 나왔는데 그냥 증권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50%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주식 비중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그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투자 대상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까지 포함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앞에 하고 병행해서 좀 공부를 해주세요. 14번째, 부동산 펀드. 자, 똑같아요. 기본사항은 50%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이거 환매금지형입니다. 환매금지형은 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90일 내에 상장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투자 대상은 부동산 자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자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그리고 투자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처분 제한이 있는데 국내 부동산은 1년, 주택 1년, 미분양 주택은 규약에서 정합니다.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매매, 임대, 개량, 경공매,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기타 부동산 펀드에는 이제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데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동사는 부동산 펀드의 그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동사는 특별자산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15번째, 이제 나머지 그 외에 펀드 종류를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특별자산 펀드 얘기했죠. 50% 초과 특별자산, 그러니까 증권 및 부동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환매금지형이에요. 특별자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투자 대상 자산을 특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막 건물 등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미술관 이런 게 나오면 이건 특별자산이 아니에요. 미술품은 특별자산인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자산입니다.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은 아니에요. 특별자산이 50% 이상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그냥 특별자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자산. 자, 단기금융펀드. 다른 펀드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0% 초과 증권에 투자, 50% 초과 부동산에 투자, 50% 초과 특별자산에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금융펀드는 잘 보시면 전부를, 그러니까 단기금융펀드의 설명이 나오면서 50% 초과해서 뭐 MMF에 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전부를 MMF,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보유재산을 장부가로 평가를 합니다. 가끔 이제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와 회계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데, 집합투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를 구할 수 없으면 공정가액인데, MMF만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 제한 중 남은 만기의 가중 평균이 75일 이내일 것. 요거 따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혼합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환매 금지가 이제 밑에 나오니까 특정되지 아니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혼합자산 펀드예요. 네. 지문에서도 뭐 특정되지 아니함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16번째, 환매 금지형, 폐쇄형 펀드,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특별자산 펀드, 그리고 혼합자산 펀드. 이게 왜 환매 금지형이냐? 환매 요청이 이제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지 환매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환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는 바로 처분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게 최초 발행 90일 이내에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환매가 안 되니까 자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시장 거래를 통한 유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 이 환매 금지형 펀드는 존속 기간을 정한 집합 투자 기구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존속 기간을 정한 집합 투자 기구에만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 금지형 펀드의 또 하나 특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자, 세 가지는 아까 나왔고, 20%를 초과해서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자,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시장성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황금성도 떨어지겠고 유동성이 이제 낮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20%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자, 16번째 종류형 펀드. 앞에 다 설명한 거예요. 클래스 펀드고요. 보수와 수수료에 차별을 주는 펀드인데 요거 복습이 되겠네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비종류형에서 종류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 다 지문이에요. 그리고 합쳐서 투자하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규모 펀드의 양산 원인이 원래 이제 보수의 차이로 인한 신규 펀드 설정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가 이 종류형 펀드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화를 못합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는데 보수와 수수료에 차별을 주는 펀드라고 하니까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의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규 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집합투자 기구 내에 집합투자 증권 간 전환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은 각 집합투자 증권별로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차이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런 거 다 지문이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익숙하게 좀 만들어 놓으세요. 18번째, 전환형 펀드. 전환형 펀드 마찬가지로 환매 수수료가 없고요. 이건 이제 일정 요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복수 펀드 간에 공통 적용되는 집합 투자 규약이 있을 것. 앞에서도 배운 내용이고 다 지문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성격이 다른 펀드과는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신탁 내에서 뭐 주식형이 채권형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투자 신탁 자체가 투자 회사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법적인 성격이 다른 펀드간 전환은 안 되는 거고, 사전에 정한 기간을 못 채우면 환매 수수료를 재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 다른 펀드로 이제 전환형 펀드 안에서 다 전환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째, 모자형 펀드. 투자자가 자펀드를 사고 자펀드가 또 모펀드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중요한데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펀드가 뭐 모펀드에 50% 초과하여 투자를 한 다음에 위에 이제 막 50%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내더라고. 자펀드가 모펀드에 50% 초과하여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틀린 지문이에요. 모펀드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이 아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펀드 외자가 모펀드를 취득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20번째, 상장지수 펀드 ETF.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상장된 펀드예요.
실제 투자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환매 신청하면 다음날 종가로 환매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실체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들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뭐 인덱스형이고 추가형이고 상장형이고 증권 실물로 설정 및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실체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런 특징 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은 과세되고요. 동일 종목 증권 자산 총액의 3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 배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21번째 투자 신탁의 해지. 이거는 그냥 그 당연 해지, 법정 해지라고 하고 당연 해지와 임의 해지의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그냥 문제가 나오니까 임의 해지 쪽이 적으니까 그 세 가지를 알아두고 당연 해지 사유는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 해지 사유 먼저 볼게요. 계약 기간이 종료, 수익자 총회 해지 결의, 그다음에 피흡수 합병, 등록 취소, 그리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서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해지를 하는 거. 임의 해지를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그리고 뭐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1년 후 1개월간 계속, 투자 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 동의, 전부 환매 50억 미만. 임의 해지 사유. 전원 동의, 전부 환매 50억 미만. 이렇게 해놓고 이 임의 해지 사유 고르라고 하면은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고르면 되고 그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나와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리고 뭐 임의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하면은 요 세 개 빼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전원 동의, 전부 환매 50억 미만 이렇게 알아주세요. 22번째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사모라는 거는 이제 49인 이하, 50인 이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49인 이하, 50인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상장 의무가 없어요. 투자 광고, 수시 공시, 그 다음에 동일 종목 투자 제한 등이 다 배제가 됩니다. 일단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그 선수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는 펀드랑은 많은 부분이 이제 적용 배제되고 완화가 되는 상태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뭐 모든 투자자들에게 뭐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냥 그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 그 투자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기 자본 10억 이상, 투자 운용 인력 3인 이상,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비 등 이런 요건들이 나오고 설립 후 2주일 이내에 그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23번째.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자산 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 그리고 적격한 연락 책임자가 국내에 있을 것. 그리고 요 세 번째 문장 좀 헷갈렸는데 저는 이 틀린 거 고르려 그럴 때 문제만 보고 이거 골랐어요. 좀 막 그 오답 같잖아.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발행될 것 이렇게 있어서 골랐는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 맞는 지문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나머지를 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원 이상, 연락 책임자가 국내에 있을 것,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발행될 것,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한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증권 때도 얘기 드렸는데 많이 읽어보시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쉬워요. 그리고 앞에 공부한 부분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 외울 게 많아 보이는데 문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은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좀 자주 접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를 좀 목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그 영상 만들었는데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메일 주소 그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PDF 파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